안녕하십니까. 오늘 자연계의 정시 지원 전략 강의를 맡게 된 박지용입니다. 수시 합격자 발표가 마감이 되어서 어떤 학생은 합격의 기쁨을, 또 어떤 학생은 예비 순위를 받아서 기다리는 초조함을, 또 어떤 학생은 합격이 안 되어서 낭패를 보고 있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만일 수시에 합격하지 못했다면 정시 원서 접수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만 지금부터 서서히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자연계 학생들 중에서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정시 지원 전략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2016 학년도 자연계 정시 지원 전략 지금 시작합니다. 자, 먼저 2016 학년도 수능 성적 결과 분석부터 먼저 해보고 그리고 나서 정시 지원 전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6 학년도 수능 정시 결과는 수능 응시 영역 인원을 전년도와 비교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죠. 자, 지금 전체적으로는 인원수가 9,50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졸업생은 3,000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이렇게 3,000명 정도의 졸업생이 늘은 이유는 작년에 수능이 쉽게 출제되어서 쉬운 수능으로 인해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 학생들, 혹은 실력보다는 실수 때문에 실패를 했다고 생각해서 수능에 승복을 하지 못한 학생들이 많았고, 또한 쉬운 수능이다 보니까 반수를 생각하는 학생들도 많아졌고, 최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의치 아니대가 의전 모집 인원수보다 학부 모집 인원수가 많으면서 졸업생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재학생들 입장에서는 졸업생이 많이 늘어난 것이 전체적으로는 불리한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자료는 자연계 학생들이 응시하는 영역입니다. 전체적으로 응시 인원은 줄었지만 과탐을 본 인원수는 약간이지만 한 350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수학 B를 보는 영역과 과탐을 보는 영역을 비교를 해보시면 수학 B를 보는 영역의 학생 수가 과탐에 비해서 8만 명 정도 적은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숫자 차이가 나는 이유는 자연계임에도 불구하고 수학이 어려워서 수학 A로 전환한 학생들이 꽤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에 비해서 수학 B를 본 학생이 2,000명 정도가 늘어난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수학 B를 지정한 대학들이 많아졌다는 사실을 학생들이 인지하기 시작을 했고, 자연계에서 수학 B, A를 허용하더라도 수학 B에 가산점을 준다는 사실들을 학생들이 확인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올해 수능이 전년도 대비했을 때 어느 정도의 난이도를 가졌는지 국어, 수학, 영어의 등급 컷을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자, 지금 맨 위에 있는 그 표는 전년도 수능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빨간 글로 되어 있는 게 올해 수능 등급 컷입니다. 등급 컷을 비교를 해보시면 국어 A인 경우에는 1점이 하락을 했고, 수학 B인 경우에는 4점이 하락을 했고, 영어인 경우에는 4점이 하락을 했습니다. 원점수가 등급 컷의 원점수가 하락을 했다는 것은 작년에 비해서 올해 수능이 그만큼 어려웠다라는 것이고, 영어인 경우에는 자, 2016년 6월 모평이 1등급 등급 컷이 100점이었고 9월도 100점이었는데 올해 수능 등급 컷은 94점이니까 체감 난이도 측면에서 보면 영어에 대한 체감 난이도는 학생들이 굉장히 심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사실은 시험이 어렵게 되면 표준 점수는 상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작년 커트라인에 비해서 표점 비교는 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은 자연계 학생들이 응시한 과탐 영역의 등급 코드도 비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자, 물리는 1점이 떨어졌고 화학은 1점이 올랐고 생명은 1등급 컷을 비교를 해보면 자, 전체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4점 정도가 올랐고 지구과학은 2점 정도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1등급 컷이 물리는 1점, 생명은 3점, 지구과학은 2점 하락했고 화학은 1점이 상승했습니다. 자,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화학은 전년도보다 좀 쉽게 출제됐고 반면에 물리, 생명, 지구과학은 어렵게 출제가 됐다라는 겁니다. 생명과학 원이 자연계 학생들이 탐구 영역에서 가장 많이 응시하는 영역인데 이 생명과학 원이 어렵게 출제됨으로 인해서 올해 자연계 학생들 다수는 많이 당황해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탐2 영역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탐2 영역의 1등급 등급 컷을 보시면 물리는 50점이고 지구과학도 50점입니다. 그리고 생명과학2는 작년에는 42점이었지만 올해는 48점이고 화학2만 작년에 1등급 컷이 46점에서 올해 45점으로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화학2를 응시한 학생만 작년보다 좀 어려워진 것이고 물리와 생명, 지구과학을 응시한 학생들은 작년보다 더 쉽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쉽게 느껴졌다라는 겁니다. 물리2인 경우에는 난이도 조절이 실패해서 2등급이 블랭크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결과는 어떻게 갈 것이냐 하면 수능 과탐 영역을 선택을 할 때 2를 선택한 학생들이 1을 선택한 학생에 비해서 대학에서 가산점을 주지 않는 이상 유리해져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자, 이전 전년도의 수능과 올해 수능의 난이도를 주로 비교해 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2016 학년도에 자, 수능의 원점수, 표준점수 100분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성적표를 받았을 때 그 원점수는 나와 있지 않고 표준점수 100분위 등급을 받아들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어떠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지금 국어 A인 경우에 1등급이 96점이고 그 다음에 수학이 원점수로 96점이고 영어가 원점수로 지금 94점입니다. 근데 표점을 보시면 국어 A인 경우에 1등급이 130점이고 그 다음에 영어가 130점인데 반해서 수학 B는 124점입니다. 똑같은 1등급이라 하더라도 1등급 컷에 걸려있는 원점수를 가진 학생과 만점인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 만점인 학생들과 1등급 컷에 있는 점수를 비교를 해보면 영어는 플러스 6점이고 국어는 플러스 4점, 수학 B는 플러스 3점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 반영 비율이라고 가정했을 때 어떤 특정 과목에서 시험을 잘 봤다면 그 과목이 영어, 국어, 수학 순으로 유리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올해는 영어가 어렵게 출제됨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대학이 국어, 수학, 영어를 표준점수로 반영하게 되는데 표준점수로 반영을 했을 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어떤 학생이 수학 A, 수학 B를 1등급 컷의 점수를 가지고 그 다음 영어는 2등급 컷의 점수를 가진 어떤 학생과 거꾸로 영어의 1등급 컷의 점수를 가지고 수학의 2등급 컷의 점수를 가진 두 학생을 비교했을 때 대부분의 대학에서 수학의 반영 비율이 영어의 반영 비율보다 높습니다. 그러면 그 비율이 보통 30대 20인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학 1, 영어 2인 학생하고 영어 1, 수학 2인 학생을 3대 2, 수학의 영어 비율을 3대 2로 반영해서 계산을 해도 영어의 후자인 학생이 표점상으로는 더 높게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올해 입시는 자연계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웠던 영어를 잘 본 학생들이 지원할 때는 훨씬 더 좋은 높은 대학을 지원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과탐 영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리는 표점이 지금 1등급 컷이 44점이고 화학원은 46점이고 생명원은 42점이고 지구과학원은 45점입니다. 생명과학원이 가장 어려웠다라는 얘기고 따라서 표점은 생명과학원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등급 컷에 있는 점수와 똑같은 1등급이지만 만점일 때의 표점 차이가 자, 생명은 플러스 8점이고 물리는 플러스 6점, 지구과학은 플러스 5점, 화학은 플러스 3점입니다. 따라서 선택에 따라서 생명, 물리, 지구과학, 화학 순으로 유리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국어, 수학, 영어에서는 어려웠던 영어를 잘 본 학생이 과탐 영역에서는 어려웠던 생명과학을 잘 본 학생들이 훨씬 더 유리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과탐2 영역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지금 과탐2 영역을 보시면 앞서 설명드린 대로 올해 과탐2 영역은 화학2를 제외하고 나면 전년도보다 훨씬 쉽게 출제되었기 때문에 과탐1을 시험 본 학생들에 비해서 유리해진 부분은 없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2016 학년도 수능 성적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정시 모집 지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시 모집 지원 전략을 짜기 전에 정시 모집의 자연계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시 모집 일정표인데 여기에 왜 수시 모집 일정표를 같이 보여주느냐 하는 의문점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런데 정시 모집은 수시 모집이 다 마무리되어야만 정시 모집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시 모집이 합격자 발표가 되었을 뿐이지 합격자 등록은 아직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수시 모집의 합격자 등록이 일어나고 나면 21일까지 미등록 충원을 하게 됩니다. 미등록 충원을 하고 나면 그 미등록 충원에서 수시 모집 인원 전체를 채우지 못하게 되면 그 나머지 인원은 정시 모집 인원으로 이월하게 됩니다. 정시 모집을 지원하는 학생들인 경우에는 수시 모집에서 이월되는 인원수를 반드시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정시 원서 접수를 24일부터 원서 접수를 시작을 하는데 전체 모집, 정시 모집을 하는 기간은 일주일 정도이지만 3일 이상이라고 되어 있죠. 3일 이상이라고 되어 있다는 것은 대학은 저 모집 기간 내에 3일 이상만 모집을 하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모든 대학이 24일에 원서 접수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대학별로 시작하는 일자와 마감 일자, 마감 시간이 전부 다 다르게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이 만일에 가군, 나군, 다군에서 한 개씩의 대학을 쓰게 될 때 가군, 나군, 다군의 원서 접수 시작과 그다음 마감일, 마감 시간 등이 다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나중에 확인을 하셔야 되고 정시 모집도 역시 마찬가지로 합격자 발표는 1월 28일 날 하고 합격자 등록은 2월 2일까지이지만 자, 수시에서는 다 모집을 하지 못하게 되면 정시로 이월할 수 있지만 정시에서 다 모집을 못하게 되면 교육부에서 허가해둔 모집 인원을 다 채우지 못하면 대학이 손해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들은 악착같이 정시 모집 인원수를 충원을 하게 됩니다. 그 기간이 언제까지냐면 자, 2월 16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아주 일부 대학은 2월 16일까지 진행을 해도 전체 인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내용이지만 대학별로 추가 모집을 실시를 합니다. 물론 추가 모집은 모든 대학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추가 모집을 하는 대학이라 하더라도 모든 학과에서 추가 모집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인별로 입시가 끝나는 시점은 다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자, 연도별로 정시 모집 인원 추이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자,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정시 모집 인원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을 겁니다. 이거는 현재 입시의 트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정시
원서를 써야 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정시 모집 인원수가 자꾸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수시에 합격하지 못해서 올해 정시를 지원해야 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슬픈 소식이지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시에서 2월 인원이 넘어오기 때문에 실제 예정되어 있는 정시 모집 인원수보다는 더 많은 인원수를 정시에서 모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2월 되는 인원수를 확인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다음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모집군별 모집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전체 모집 인원수보다 모집군별 전체 모집 인원을 더 중요하게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정시를 처음 겪는 사람들이 자, 여기 모집군별 모집 인원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집군별 모집 인원은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가구는 7,00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나구는 3,600명 정도가 줄었고 다구는 630명 정도가 줄었는데 그래서 올해 얼마를 모집하냐면 2016년도에 가구는 43,000명, 나구는 45,000명, 다구는 27,000명 정도를 모집을 합니다. 물론 카이스트와 같이 군 외 지원이 가능한 대학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강의의 마지막에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가군, 나군, 다군에서 각 한 번의 지원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집 인원수가 가군과 나군은 4만 명대에 있는데 반해서 다군은 2분의 1을 조금 넘는 수준에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가군, 나군, 다군을 한 번씩 지원하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다군의 경쟁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자, 이런 현상이 상위권 대학인 경우에는 다군 모집이 거의 없어서 훨씬 더 선택지가 좁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표를 보면 그 정도가 얼마나 심한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가군, 나군, 다군에서 위에 나와 있는 상위권 대학이죠. 자, 의치안을 빼고 나면 최상위권 대학들입니다. 지금 보시면 가군에서 5,400명 정도를, 나군에서 4,300명 정도를 모집하는데 다군에서 지금 모집하는 대학이 중앙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시립대, 이화여대가 자연계 상위권 대학인데 이 중에서 중앙대만 다군에 있는데 중앙대 전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중앙대 가군에서 모집했던 인원수의 3분의 1을 빼서 올해 처음으로 중앙대가 다군에서 모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가군, 나군에서 지원한 학생들이 다군의 의치 한의대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결국 다군에 지원할 대학은 중앙대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경쟁률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그 밑에 있는 그룹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 위에 있는 상위 그룹보다는 조금 미치지만 역시 가구는 4,500명 정도가 되고 나구는 5,400명 정도가 되고 다구는 2,300명 정도입니다. 역시 2분의 1이 안 되는 숫자입니다. 그러면 위에 있던 상위 1그룹과 상위 2그룹의 합계를 내보면 가군과 나군의 인원수가 각각 9,900명, 9,700명인데 다군 모집은 2,620명입니다. 자, 이렇게 모집을 하게 되면 결국 가군, 나군을 쓰고 다군에 한 번씩만 지원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다군의 경쟁률은 상당히 올라갈 수밖에 없고 최초 합격선은 학교 레벨과 관계없이 치솟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번에는 최상위권들의 지원 향방을 결정하는 군별 의치 한의대 모집에 대한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치 한의대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가군, 나군, 다군에서 자, 일반 의치 한의대가 아닌 대학에 비하면 다군 모집 인원수가 적정해 보이지만 그래도 의대인 경우에 가군에서 459명이고 나군에서 310명, 다군에서는 266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치대인데 치대는 가군에서 131명을, 나군에서는 135명을,
다군에서는 32명, 한의대인 경우에는 가군에서 110명, 나군에서 195명, 다군에서 93명을 모집해서 전체적으로 가군에서 700명, 나군에서 640명, 다군에서 391명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앞에 중앙대가 다군에서 325명을 모집했습니다. 그럼 지금 의치한의대 다군 모집 인원수가 390명 정도이죠. 그러면 겨우 700명을 조금 상회하는 선에서 다군 모집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최상위권인 경우에도 상위권인 경우에도 결국 다군 모집에서는 선택지가 좁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군의 경쟁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저는 성적이 나빠서 조금 전에 보여줬던 그런 자료에 있는 대학들을 지원하지 못할 것 같은데 저한테도 영향이 있느냐? 영향이 생깁니다. 조금 이따가 지원 경량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 상위권에서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그 여파는 정시는 반드시 아래쪽으로도 계속 밀물처럼 순차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수능에서 주요 대학의 수능 반영 비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대학의 수능 반영 비율을 보시면 지금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 눈에 들어오는 여러 수도권의 주요 대학들은 거의 80% 이상의 수능 반영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정시는 수능 위주임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자, 여기서 학생부가 반영이 되는데 학생부가 반영이 된다 하더라도 일부 반영이 된다 하더라도 그 급간 점수차와 반영하는 과목 수가 적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 학생부 교과 성적의 등급간 점수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자, 그 등급간 점수차는 자료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서 보이는 것처럼 자, 이게 5등급까지의 점수 차이인데 지금 몇 개 대학만 쌤이 자료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게 전 과목을 반영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과 과목의 수도 적게 반영이 되고 과목 간의 점수차도 좁혀서 실질 반영 비율을 좁혀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중하위권인 경우에는 오히려 반영 비율이 학생부의 반영 점수가 더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점만 유의한다면 전체적으로는 학생부가 조금 반영이 되더라도 정시에서 학생부의 영향력은 극히 드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연계 학생들의 그 지원 경향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자신이 정시 지원을 할 때 내가 어떤 군에 속해 있고 또 내 위아래는 어떤 지원 경향들을 가지는지를 알면 본인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습니다. 자, 서교연 자료를 통해서 먼저 최상위권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군 서울대 지원자들은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를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가군에서 서울대를 지원했다는 얘기는 자연계 최상위권인 거죠. 자, 분석을 해보면 나군에서 연세대를 지원한 비율이 47.1%이고 고려대를 지원한 비율이 11.8%이고 의치안을 지원한 비율이 고려대를 지원한 비율이 22.8%이고 의치안을 지원한 비율이 11.8%를 지원을 해서 가군 서울대 지원자의 나군 연세대 선호가 거의 45% 이상 지원을 하고 있다. 연세대 선호가 아주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군은 거의 의치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단국대 천안도 의대고 순천향대도 의대고 아주대도 의대입니다. 그러니까 자, 최상위권 가군 서울대 지원자는 나군에서는 연대, 고대, 의치안, 다군에서는 의치안을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세대, 고려대를 지원한 학생들의 지원 경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세대를 지원한 학생들은 자, 가군에서의 선호도 1위는 서울대와 겹치죠. 서울대가 1순위고 2순위가 의치안이고 3순위가 성균관대 순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군에서는 의치안, 단국대 천안까지는 의대인 것이고 순천향대도 의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홍익대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러면 올해는 이 홍익대 자리를 중앙대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 자료는 작년 자료죠. 중앙대가 올해 처음으로 다군 모집을 시작하기 때문에 다군에 이제 중앙대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나군 연세대 지원자는 가군 서울대 지원자가 제일 많고, 다군은 의치안을 지원하지만 일부는 안정권으로 홍익대, 올해는 중앙대를 지원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고려대는 가군 지원은 연세대와 달리 성균관대를 지원한 학생이 가장 많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앞에 나갔던 자료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어떻게 비교를 해볼 수 있냐면, 서울대를 지원한 학생들 중에서 나군에서 연세대 고려대를 지원한 학생들을 비교를 해보면 연세대를 지원한 학생들의 수능 성적이 고려대를 지원한 학생들보다 좀 더 위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고, 고려대를 지원한 학생들은 수능 성적이 조금 모자란 학생들이 소신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군 1순위가 성균관대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나군에서 연세대 고려대를 지원한 학생들이 가군에서 선호도가 연세대인 경우에는 성대가 3순위고 고려대는 1순위입니다. 그러면 전통적으로 공대 강세를 보였던 한양대가 성대에서 지원에 밀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상위권 지원 경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강대, 이화여대의 지원자의 모집군별 지원 경향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 가군에서 서강대를 지원한 학생들은 나군에서 성대를 지원을 하는데, 고려대, 연세대는 합격률을 보시면 22%, 30%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성향은 가군, 서강대 지원자는 나군에서 연세대, 고려대를 상향 소신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가군, 이화여대 지원자는 나군에서 안정적으로 쓸 때는 숙명여대를, 그 다음에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는 합격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봐서 가군, 이화여대를 안정으로 쓰는 학생들은 나군에서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를 소신 지원을 하고, 숙명여대를 안정적으로 쓰는 학생들은 가군, 이화여대를 소신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희대와 서울시립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희대인 경우에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가군에 있는 경희대는 서울 캠퍼스입니다. 경희대 서울 캠퍼스는 의치 한의대와 자연과학과 밖에는 없습니다. 왜 경희대가 나군에서 의치안을 지원할 정도로 높은 대학인가? 그게 아니고, 가군, 경희대 의치안이 있기 때문에 나군에서 의치안이 가장 높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역시 마찬가지로 다군에서도 가장 높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서울 시립대인 경우에는 나군에서 합격률이 가장 높은 데가 경희대 건국대입니다. 자, 그리고 한양대가 제일 낮습니다. 자, 이 얘기는 나군에서 경희대 건국대를 안정 지원하고 가군의 서울시립대를 소신 지원하는 것이고, 가군 서울시립대를 안정 지원하면 나군에서 한양대, 성대를 소신 지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서울시립대를 지원한 학생들은 나다군에서 거의 같은 레벨의 대학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대학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나군 성균관대입니다. 가군에서 서강대, 이화여대를 지원하고 합격률이 꽤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럼 서강대, 성대는 같은 레벨의 합격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 나군에서 한양대를 지원한 학생들이 가군에서는 시립대를 지원한 학생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2순위는 이화여대입니다. 그 다음에 중앙대는 가군에서 한양대와 마찬가지로 시립대를 지원한 학생들이 많고, 경희대와 건국대를 지원한 학생들의 합격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한양대, 성대인 경우에는 가군 안정, 나군 소신으로 움직이는 학생들이 더 많고, 나군 중앙대인 경우에는 가군, 경희대, 건국대 안정, 나군, 중앙대 소신으로 지원한 학생들이 더 많다라는 사실이고,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빠르게 넘어갔지만 다군에 나타나는 대학은 별로 나타나는 대학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최상위권이든 중위권이든 간에 다군에서는 계속 같은 대학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다군 경쟁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중위권의 지원 경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군 동국대, 국민대를 지원한 학생들의 지원 경향을 화면을 통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국대인 경우에는 특이점을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거의 비슷한 중위권 학생들의 지원 패턴은 거의 비슷한 수준의 대학을 학과를 나누어서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지금 가군 동국대 쓴 학생들 중에서 나군 3순위가 또 동국대입니다. 동국대가 가나군 분할 모집을 하고 건국대도 분할 모집을 하기 때문에 같은 대학을 다른 군에서 2번씩 지원하는 학생들도 존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민대는 가군 국민대를 쓴 학생들은 나군에서의 합격률이 세종대, 광운대, 동국대, 숙명여대는 아주 낮게 나타나고 나머지는 거의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국민대하고 비교를 국민대를 소신 지원하기 위해서 나군에서 좀 낮은 대학의 낮은 과를 지원해서 국민대를 지원하는 경향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중위권 대학의 움직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비슷한 성적대의 가군 광운대가 어떻게 지원하느냐 하면 지금 나군에서 인하대 혹은 경희대 그 다음에 세종대를 보시면 경희대는 나군에 있는 것은 국제 캠퍼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합격률이 되게 저조합니다. 저조하다는 얘기는 광운대 안정, 나군 소신 지원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가군 서울과기대 지원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과기대 지원자에 보면 광운대와 차이는 나군의 세종대의 합격률, 광운대의 합격률이 70%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나군에서 세종대, 광운대를 안정, 가군을 소신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나군 건국대와 세종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군 건국대하고 건국대와 세종대를 지원한 학생들은 아까 가군하고 가군에서 지원한 대학과 겹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종대인 경우에는 수도권, 서울권에서 가장 컷에 걸려있는 대학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성적이 좀 안 좋은 학생은 가군의 경기대가 나타나는 것이 보이죠. 그러면 수도권 외곽에서 안정 지원을 하고 나군의 소신 지원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군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군은 홍익대와 숭실대 기준으로 보시면 특징적인 것은 어떤 거냐 그러면 다군의 홍익대인데 가나군 지원에 어떤 대학이 보이냐 그러면 성대도 보이고 고려대도 보인다라는 사실입니다. 학교 레벨의 차이가 꽤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성대 레벨에 있는 학생들이 다군에 쓸 대학이 없기 때문에 홍익대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숭실대는 홍대만큼은 아니지만 그 비슷한 레벨보다는 좀 높은 대학에 가나군을 지원하고 있다는 자료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군에서는 올해가 중앙대가 들어가긴 했지만 중앙대가 들어가도 350명 정도밖에는 소화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다군은 하나의 대학에 여러 개의 대학을 지원했던 학생들이 모여들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원 전략을 짤 때 다군을 안정을 잡고 가나군을 소신 지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 거꾸로 바꿔서 얘기하면 가군과 나군에서 안정 지원을 반드시 하나는 가지고 가야 올해 정시 전략을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2016 학년도 수능 성적 자연계 결과 분석과 함께 또 정시 모집의 자연계 특징, 또 그 각 최상위권, 상위권, 중위권들의 지원 경향의 흐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강의를 이어가기에 앞서서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잠시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자, 이제 올해 자연계 정시 지원 전략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본 광고에 학생이 헤매고 있네요. 여러분들 지금 정시 모집은 점수가 나오면 쉽게 지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보여드린 자료처럼 정시 모집을 지원할 때 단순히 가군, 나군, 다군에 한 번씩 지원할 수 있으니까 지원이 그냥 편하게 지원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급하게 많은 자료를 보여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빠르게 화면이 넘어간 경향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앞에 그 내용을 다 기억을 하지 못하더라도 핵심적인 내용들을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지금 앞에서 제가 2016 학년도 수능 성적을 분석해 드린 이유는 본인의 수능 성적이 어떠한지를 비교해서 어떻게 지원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에 기반이 되는 자료이고, 두 번째 정시 모집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서울대가 가군에서 합격자 발표를 시작하면 그때부터 거의 민족 대이동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그 밑으로 대학들이 계속 예비 순위가 빠져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적이 밑에 있는 학생일수록 합격증을 받기까지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심이 요구되는 정시 모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시 모집할 때 유의사항부터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사항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수시 모집에 합격을 한 학생은 정시 모집에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수시 모집에 합격을 하고 등록을 안 했습니다. 그래도 정시 모집에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은 앞서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대로 정시 모집 지원은 모집군별로 한 개의 대학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대학과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모집군에 관계없이 추가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 대학이 카이스트, 지스트, 디지스트, 유니스트, 그 다음에 삼사관학교, 국군 간호사관학교, 경찰대, 그 다음에 호운대, 청운대 이런 대학들은 추가로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의치안의대인 경우에는 특이하게 동국대 의대인 경우에는 역시 군별 관계가 없이 추가로 한 번 더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런 대학들은 당연히 경쟁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동국대나 건국대 같은 경우에, 한양대 같은 경우에 가군, 나군을 다 모집을 합니다. 같은 대학이니까 내가 한 군데만 지원하지 못하는 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군에도 나군에도 똑같은 대학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대학과 관계없이 군에 따라서 가군에 한 번, 나군에 한 번, 다군에 한 번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시를 지원하기 전에 스스로 먼저 정리해야 될 생각들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정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실컷 정시 전략을 다 짜두고 다 짠 뒤에 다시 원위치를 시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다음과 같은 생각들이 정시 지원 전에 정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불편하지만 올해 반드시 대학을 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올해 수능을 승복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재도전을 한번 해보겠다. 그런데 대학의 마지노선을 정해놓은 상태에서 이 이하는 가지 않겠다라고 하면 실제로 그 이하의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마지노선의 대학을 경계로 두고 지원을 하면 되고, 반드시 올해 대학을 가야 되겠다. 이럴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군과 나군에서 무조건 안정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재도전을 해볼 생각은 있지만 가급적 가겠다라고 할 때는 무조건 안정이 아닌 적정 수준의 지원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나다군에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는 결국 내가 재도전을 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생각부터 먼저 정리를 하셔야 되고, 성적이 조금 좋지 못한 학생들은 수학 A를 본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인문계 학과임에도 불구하고 과탐을 허용하는 학과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교차 지원도 고려하고 있는지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적이 되지 않으면 수도권을 벗어난 대학도 지원할 것인지 혹은 지방 국립대도 지원할 것인지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벗어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때와 절대 벗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찾는 대학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즘은 여학생들인 경우에 자, 여대를 많이 기피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여학생들인 경우에 여대 지원을 고려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역시 마찬가지로 인서울 수 있는 가능성의 차이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먼저 정리하고 나서 정시 지원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정시 지원 대학을 결정하기 전에 자신의 수능 성적을 먼저 분석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앞서서 자, 올해 그 수능 성적 결과를 분석해 드린 이유도 자신의 수능 성적과 대학의 반영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조합을 가져가는 것이 가장 유리한지를 먼저 찾아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 그래서 대학에서 주요 대학의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과 또 수능에서의 활용 지표들을 어떤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가 나와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나와 있는 반영 비율이 서로 다 다릅니다. 자, 서강대인 경우에는 과탐을 15% 정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탐구 영역은 20%를 반영하는 대학도 있고 30%를 반영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그 다음 대학들을 보시면 자, 성균관대나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자, 25, 25, 25입니다. 상위권 대학에서 자, 영역별로 반영 비율의 차이가 없는 대학이 이화여대입니다. 그리고 한양대는 탐구가 30% 반영인데 2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3%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제가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다른 국수형에 비해서 과탐 성적을 잘 받습니다. 과탐을 잘 받습니다. 자, 이런 학생이 15% 반영하는 서강대를 지원한다는 것은 스스로 대학을 낮춰가는 방법이 되는 것이고, 다른 과목에 비해서 과탐을 잘 받는데 2를 포함하고 있다. 이럴 때는 한양대를 지원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해집니다. 그리고 홍익대인 경우에는 수학과학은 반영을 하지만 국어와 영어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반영을 합니다. 따라서 자, 수학과학 성적이 괜찮고 국어 영어 중에서 하나를 망친 학생들은 홍익대를 지원하는 것이 더 유리해지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본인의 점수와 어느 대학이 최적의 조합이 가능한지를 먼저 찾아보는 것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입니다. 자, 다음은 대학별 수능 성적의 활용 지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성적표에 자, 표준 점수 100분위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100분위를 활용하는 대학도 있고 표준 점수를 활용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 점수와 100분위를 함께 활용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자, 이때 표준 점수는 대부분 국어, 수학, 영어에서 활용을 하고 100분위는 탐구 영역에서 활용하는 대학들인데 중하위권 대학은 100분위를 많이 사용하고 중상위권 대학은 표준 점수 혹은 표준 점수와 100분위를 많이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자, 특징적인 것은 여대들은 이화여대를 제외하고 나면 전부 다 100분위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은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동일 대학이어도 모집 군별로 전형 방법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지금 한양대가 가군 모집도 있고 나군 모집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군에서는 수능을 100% 반영하고 나군에서는 수능 90, 학생부 10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극단적 예를 들면 제가 재학생 때 학교에서 공부를 안 해서 내신 성적이 한 5등급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내가 재수를 열심히 해서 지금 현재 수능 성적이 한양대를 갈 정도가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학생은 수능 100을 반영하는 가군을 지원하지 학생부가 반영되는 나군을 지원해서는 안 되는 거죠. 반대로 내가 가군 한양대를 쓰기에는 성적이 애매한데 학생부 아주 좋아요. 그러면 나군을 지원하는 것이 유리해질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수능 성적만으로 보면 가군 한양대의 컷이 나군 한양대의 수능 컷보다는 조금 더 높게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의 유의점은 수학 B형 지정 혹은 탐구 영역의 반영 방법에 따른 분류입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은 수학 B형 지정 대학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학들은 A를 지원한 학생들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수학 B가 지정되지 않은 동덕여대, 덕성여대, 서울여대, 성신여대 등은 자연계인데도 수학 A, B형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는 B형에 가산점을 주는 대학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가산점이 주더라도 B형을 선택한 학생이 불리한 경우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주의해야 될 것은 A를 허용하는데 과탐이 아닌 사탐도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인문계 학생들의 교차 지원을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지원 전략을 짤 때 인문계 학생을 고려할 때는 합격 가능성을 사정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탐구 영역의 활용 지표입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탐구 영역은 반영하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100분의 1을 활용한 변환 표준 점수를 쓰는 대학, 이게 주로 상위권 대학들이고, 표점 최고점 활용 변환 표준 점수를 쓰는 대학, 그 다음에 표준 점수를 쓰는 대학, 100분의 1을 쓰는 대학이 있습니다. 자, 이 네 개는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아까 처음에 수능 성적 결과 분석을 할 때 가장 어려웠던 과목이 생명과학 1이었습니다. 그럼 표점이 제일 높죠. 그러면 생명과학 1을 잘 본 학생들 혹은 생명과학 1을 본 학생들은 표점을 반영하는 대학을 지원하는 것이 유리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00분의 1을 반영하는 대학은 두 과목의 평균이 과탐 과목의 두 과목을 비슷하게 고르게 받은 학생들이 유리해지는 것이고, 100분위 활용 변환 표준 점수를 쓰는 대학이 있는데, 이런 대학들은 대학별로 탐구 보정 점수표를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표준 점수의 난이도 차이, 즉 과탐의 난이도 차이에 의해서 표점 차이가 나는 것은 학생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대학에서 보정해주는 장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런 경우에는 대학별로 탐구 보정 점수표를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탐구 영역을 한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자, 탐구 영역을 한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은 수도권에 있는 대학은 가천대, 경기대, 상명대, 수원대 정도인데, 이런 대학은 과탐 중에서 한 과목 시험을 완전히 망친 학생들이 주로 고려해 봐야 될 그런 대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수시 2월 인원을 확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수시 2월 확인은 12월 23일쯤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수시 2월 확인을 해야 되는 이유는 정시 모집에 카트라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자, 2월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자연계에서 2월 인원이 50명 이상인 대학을 제가 나열해 두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나열해 둔 대학 외에도 지방 국립대인 경우에는, 강원대인 경우에는 2월 인원이 무려 782명이고, 지방 국립대 중에서 가장 적게 2월된 경북대도 99명이 2월이 되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전체적으로 2월되는 인원수가 많다라는 얘기인데, 자, 2월되는 이유를 꼭 확인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2월은 대학별로 다 다른 숫자가 2월된다는 것이고, 어떤 학과는 2월돼도 어떤 학과는 2월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자기가 지원하려고 하는 학과에 2월 인원이 들어오면 모집 인원이 늘어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모집 인원이 그대로 가게 되는데, 2월 인원이 나오기 전 자료들을 가지고 지원 전략을 짜게 되면 2월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지를 판단할 수 없다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쭉 내용을 정리를 해서 지원 전략을 짤 때 무엇을 고려해야 될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4가지 정도는
첫 번째는 이제 각 대학에서 지금부터 시간이 지나고 나면 홈페이지에서 공개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은 3년간 그 자료들을 주로 공개하는데 주로 경쟁률들을 많이 공개하고 그다음에 합격을 한 학생들의 점수들도 많이 공개를 합니다. 자, 여기서 유의점은 전년도와 표점을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난이도가 달라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다음 두 번째는 전년도와 모집군이 같아야 하고 전년도와 모집 인원이 비슷해야만 그 데이터를 참고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경쟁률도 올해 경쟁률과 전년 경쟁률이 비슷해야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참조는 하되 그것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마다 접수 마감일과 마감 시간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반드시 미리 확인을 해서 원수 접수 마감에 쫓겨서 실수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 마지막으로 추가 합격 가능성입니다. 이 추가 합격 가능성은 실제로 합격 당락을 많이 좌우합니다. 특히 소신 상향 지원한 경우에는 추가 합격 가능성에 따라서 합격 불합격이 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좀 고려해서 면밀히 분석하는 시간들을 좀 가져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지금까지 2016 학년도 자연계 정시 지원 전략에 대해서 강의해 드렸습니다. 강의 마무리하기 전에 앞서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들 정시 지원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정시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손에 합격증을 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수능 성적 결과는 나왔지만 대학의 합격증을 손에 쥘 때까지는 긴장을 풀지 말고 정성껏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에 꼭 합격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각 대학에서 운영하는 부스도 있고 대교협에서 운영하는 상담 전화도 있고 각 대학이 실시하는 설명회도 있고 시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설명회도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의 상담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